다음엔 이혼인데 무슨 다음이 있어요? 반짝반짝 보석 같은 분이 아니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혼해야 돼요? 있을 경우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답이요? 어떤 답이 있냐면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 아니, 저는 시어머니 아버님 사이가 너무 좋은데 싶은데 일찍 오셔가지고 좀 기다리셨죠? 아니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침에 어디 뭐 하고 오셨어요? 늘 월요일마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와 요새 너무 바빠. 인사 먼저. 네네네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닮고 싶은 분인데 바로 이효정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가워요. 저도 반가운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는 처음 뵀잖아요. 저희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진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약간 이렇게 조성향이 있는 분으로 좀 진단이 될 텐데 보통 앞뒤가 조용하게 똑같기는 쉬운데 영란 씨처럼 크고 강렬하고 빨갛게 앞뒤가 같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진짜로 이혼 숙녀 캠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반짝반짝 보석 같은 분이 바로 이효정 교수님인데 입술을 바르지 않고 허옇게 뜰 때까지도 상담하는 그 모습이 저분이 상담하는 거에 정말 진심으로 임하시는구나. 어떤 분인지도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연세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50대 네네. 중반. 네네. 근데 이렇게 50대 중반에 뜰 줄은 생각도 못했.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내가 살아생전 네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는구나. 예, 저희 남편 귀염둥이도 굉장히 기뻐하고요. 남편분을 귀염둥이라 부르세요? 아주 깜찍입니다. 왜요? 아니 그 이유는 뭐예요? 연하세요? 뭐 살짝 연하기도 하고요. 아주 앙증맞습니다. 그러면 구구님은 뭐라 부르세요? 우리 교수님은? 누나? 그러면은 연애는 누가 먼저 이렇게 저희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만났고요. 그 사람은 이미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는데 마침 그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차 이렇게 그 삶에 진입을 해서 그분 이제 떨어지시고 저는 이 사람과 함께 한 200년 같이 살 생각으로 네네 감사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저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이제 영란 씨 못지않은 밝음이 있구나. 밝음 정도가 아니죠. 나섬의 극치였죠. 일명 센 여자예요. 품을 수 있는 남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얘기하는데 막 소름 돋아. 어떤 분은 약간 좀 나대는 야 오샵 좀 펴지 마. 나대다니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의 이효정 교수님이 있는 거는 남편 덕도 굉장히 있는 거네요. 귀염둥이다 그죠? 분명히 보시는 우리 내지새끼 분들이 좋은 남자 선택하는 비법 같은 거나 제가 볼 땐 그냥 복불복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정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어떻게 구사하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나인가 그리고 그대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인격의 어떤 결이랄까요? 인격의 전반적인 모양이랄까요? 이런 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저는 갔다 오더라도 가라 그래요. 아니 뭐 가는 것도 그렇지만 오는 게 뭐 살다 보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혼해야 돼요? 저는 참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속적 폭력이 있을 경우. 잘못해서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너무 빨리 용서하는 것도 안 돼요. 이건 값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금방 두 번째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말 용서 빌고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 이거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폭력을 해. 많은 분들이 아유 조금만 참지 애도 있는데 맞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속에 사는 사람에게 너만 참으면 자녀들은 천국을 살 거야? 지옥 속에서 그렇게 성장하며 그 자녀들도 똑같이 지옥을 계속 평생 맛보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두 번째, 아주 지속적인 외도가 있는 경우 있어요. 외도는 뭐냐면 상대방을 태우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이 외도의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의심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삶을 전혀 못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삶입니까? 이럴 경우는 놀랍게 이혼을 못 해요. 왜요? 이 사람에게만 내 영혼과 삶과 모든 것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완전히 빈 껍데기가 돼버려서 이 사람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 중독인 건데 정말 이혼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구나. 세 번째가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됐건 뭐 도박 중독이 됐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건 자기 파괴 행위이자 타인을 동시에 파괴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이런 중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중독자를 둘러싼 또 다른 중독자들이 있어요. 돌봄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돌보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에게 완전히 매립돼 있고 몰입돼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라는 개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아주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독의 경우에는 전 이혼을 하기를 좀 권하고 이혼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중독자가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MBTI는 뭐세요? F죠? 좀 이렇게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극T예요. 상담하신 분들이 F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어머 그랬구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오히려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공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치. 네. 저는 사실 영란 씨를 보면서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여인이 참 머리가 좋구나. 저요? 네. 전체를 읽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흥분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나오시는 프로그램마다 영란 씨가 없다면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가진 긴장도를 확 낮출까 적절한 순간에 사람들 환기를 확 시키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해요. 완벽하게 지능이에요. 예, 지능에 이제 나대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모신 김에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고 제일 고민이다. 5위부터 한번 해서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극복하면 어떨지 한번 솔루션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5위는 가정폭력. 자, 제가 살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와이프는 평소에는 온순하고 남에게 화도 못 내는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큰 소리로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애들한테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애들은 엄마가 술 먹은 날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어쩔 땐 아이 둘을 동생네 집에 맡기고 저 혼자 아내가 술이 깰 때까지 어르고 달랩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집안을 뒤집네요. 진지하게 고민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남자가 여자가 됐건 집안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다 잡아 넣어야 돼요. 다만 이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의도가 있어 보여요. 집안을 조금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건드리면 나 미치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말고 내 밑으로 다 꿇어. 집안의 주도권을 갖고 군기 같은 걸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이혼을 해야 되는 남편은 막 덜덜덜 떤다고. 근데 뭐 저라면 상담을 좀 받겠어요. 상담을 받는데 아내는 내가 딱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 절대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이 먼저 상담 받으면 돼요. 남편이 만약에 제게 온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내는 술 마시고 성내고 물건 던지고 하는 것을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아내가 그렇게 하거든 각자 문 닫고 방에 들어가라. 아, 이게 어르고 달래고 그러지 말고 각자 그럴 필요 그냥.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첫째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둘째랑 얘기해봤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한대. 나중에 남은 생에 엄마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 오줌을 싸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대.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술 마시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대신 당신 힘든 일 있으면 술을 마시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라. 그럼 내가 그 말 잘 듣고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겠다. 나에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사례에서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 그럴 때 아빠가 야 니네 엄마 이거 쇼야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의 권위도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엄마의 행동의 문제는 얘기해야 돼요. 다만 이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것은 문제지만 나머지 부분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괜찮은 부분까지 무효화시키는 건 안 되고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이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 진짜 말이 어가다이고 아랫다이고 진짜 그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한 가정 살렸다. 자, 이제 4위. 가족 간의 불화. 시댁과 친정과 처가와 여기 지금 있는 사연은 남편에게는 의붓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재혼을 하신 새 시어머님에게 있던 딸이죠. 근데 이 시누이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이 시누이가 시키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혼수며 예단이며 기타 등등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저희 집 일에 간섭을 해요. 그리고 시누이 가족은 지방에 사는데 가끔 서울에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해요. 그냥 호텔에서 자면 되지 굳이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면서 들어와서 하루 이틀 눌러 앉아서 안방 냉장고를 뒤지며 온갖 트집을 다 잡고 미치겠네요.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시누이의 행동을 남편이
남편이나 시아버지는 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건지 어쩐 건지 그냥 매번 네가 참고 넘어가라는 말뿐입니다. 저 진짜 이 뒷며느리 이제 하기 싫어요. 우리가 시가 뭐 친정 뭐 처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러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결혼 이제 해서 나가는 집은 그냥 옆집 총각보도 태라. 가끔 나한테 인사해주면 땡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더 땡큐. 음식 좀 나와주면 세상에 둘도 없이 하루에 3번씩 절해야 돼요. 이게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도와달라고 떼를 써도 그냥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러면 그렇고. 다 인간은 생존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것 없이 간섭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침범이에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간섭을 안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부 시누이가 와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올케에 대한 갑질이 아니고요. 자기 엄마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자는 거야?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 나의 새아버지랑 결혼을 하고 내 아버지를 버린 듯한 내 어머니에 대한 공격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일가에 대한 패방을 놓는 거죠. 근데 만만한 게 누구냐면 새롭게 들어온 새로운 가족을 시누이라는 명분으로 와가지고 이제 회방을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 공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답이요? 어떤 답이 있냐면 나머지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좀 참아라. 이게 뭐냐면 이 집에 이 시누이가 빌런이에요. 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이 몫을 감당하면 나머지 식구들이 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식구들 저는 좀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나 못된 것도 있지만 약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저 존경합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우리 시누이가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을 좀 지켜야 되겠어. 제가 지금부터는 시누이를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족에게 양해 구하시고요. 우리가 요새 한때 유행했던 말이죠. 맞다이로 붙어야죠. 자기가 뭔데 비밀번호로 알려달래요. 바꾸세요. 시누이가 와가지고 문도 아무데나 열고 하잖아요. 그 문 안 열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만지는 거 싫어해요. 아우 뭐 유난 떠네. 제가 좀 유난스러워요. 한 번은 용기 내야 된다.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속이 다 후련하긴 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에 뭐 이상한 게 들어왔니? 막 그럴 거예요. 집안 말아먹는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미리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요. 전 세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시어머니가 그런다. 한 번 문턱에 선을 그으셔야지 안 그러면 남은 생에 들락거려요. 경계를 긋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계는 규칙이에요. 아 근데 그러면 갑자기 내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 아니, 저는 시어머니 아버님 사이가 너무 좋은데 여행만 가면 거의 3박 4일을 가요. 그리고 또 집에 오시면 1박 2일은 안 오고 말지 이런 주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땐 1박 2일 실컷 놀고 다시 저 생활을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는 별로 안 바빴으니까 쭉쭉 뺐거든요. 근데 지금은 3박 4일 빼는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서운하시지 않게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어머니께 이건 솔직히 해야 돼요. 제가 요즘 너무 잘 나가요. 3박 4일을 못 빼겠어요. 근데 저 어머니랑 너무 있고 싶어서 1박 2일은 꼭 갈 거예요. 난 어머니 안 보고 못 살아요. 근데 3박 4일 가잖아요. 어머니 저 장 영원히 놀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알고 계세요. 유명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장영란이라고 해서 80대, 90대까지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셔야 돼요. 제가 딱 5년만 1박 2일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미션이 있어요. 늙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무릎 아파서 인공관절 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한을 좀 정해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자, 3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 전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상대는 분명 남편의 회사 후배인 땡땡 대리였는데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친한 사이라 저도 얼굴 몇 번 본 사람인데 서글서글 사람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카톡 내용에 낯간지러운 말들이 한가득인 걸 보니 황당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혹시 그거 요즘 흔하게 있는 오피스 와이프 이런 거 아니냐고 얼른 잘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오피스 와이프는 그냥 사무실에서 친한 사이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 피는 건가요? 물증이 없으니까 환장하겠네요. 이 세상에 와이프하고 허즈번드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오피스 와이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은근슬쩍 경계가 모호하게 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이거 범죄예요. 그냥 이혼각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저 여자가 마음에 들고 너무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이를 악물고 눈을 꽉 감아야 되고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자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실수로 미쳐 돌아가지고 내가 귀신이 씌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끊어내야 돼요. 내가 이거 실수 잘못한 거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정말 실수로 잤어. 근데 그거를 남편이나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평생 비밀로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런 건 그냥 무덤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내가 사실은 잤어. 근데 나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남은 생에 내 배우자를 지옥 속에 살게 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미안한 일이라면 혼자 속죄하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삶으로 속죄하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사연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남편이 그럴 거야. 아니라고. 나 그런 관계 아니야. 그럼 얘기하세요. 내가 마음이 미치겠어. 그 사람하고 카톡 지우고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나를 안심시켜줘. 아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해줘. 라고 방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 배우자들이 내가 안심하는 방법을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자꾸 헛다리 짚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맞불 많이 짚히거든요. 그렇게 맞불 짚히는 사람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파국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네, 정말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자,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연인가요? 결혼한 지 10년째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네요. 외벌이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다시 회사를 다니겠다고 했지만 돈 500 벌 거 아니면 아이 2명 키우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라나. 근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남편이 결혼 10년 동안 이직만 9번을 했어요. 한 회사를 1년도 다니지 못하고 항상 그만두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 집에 돈이 모일 리가 없고요. 늘 빠듯하고 힘들게 생활해요. 정말 21세기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는 정도랍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그렇다고 저도 경력은 단절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알바 자리뿐이에요. 남편 말대로 그 돈 버느니 우리 애들 착실하게 키우는 게 이득인가 싶고요. 요즘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혼하고 아이들 남편에게 맡기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사는 게 힘드네요. 일단 돈이 왼수고요. 그리고 돈은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저는 이 부부간에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정 상담하는 분 연락처를 보내서 유료 상담 받아서 규칙 만들고 분배하고 이런 거 다 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례 같은 경우는 21세기에 내가 먹을 걸 제대로 사 먹지 못할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집으로 들어오는 돈의 절대값이 작은 거예요. 방과 후 클래스들 요새 국가에서 하는 거라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퇴근할 시간에 오도록 하고요. 일하세요. 들어오는 총량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총량이 부족한 알바면 거야. 어떻습니까? 꾸준히 알바하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도 그 돈이 나에겐 굉장히 힘이 돼요. 알바가 쭉 쌓이면 나중에 한 군데에서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일했어.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이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력 가지고 요새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세일센터가 있어요. 그건 무료인가요? 무료예요. 남성들을 위해서 네일센터가 있고 50플러스 센터나 이런 너무 많아요. 이런 데 가시면 교육도 많이 하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이력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거나 혹은 새로운 역량들을 키워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매칭도 많이 해주거든요. 남편을 믿지 마시고 이럴 때는 직업과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좀 받으세요. 그게 훨씬 더 우리 집안에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경력 당첨된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무료로 또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청했으면 좋겠다. 진짜. 전 이런 말씀 드려요. 저도 저랑 남편이랑 돈이 10원도 없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땐 또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쌀이 떨어져서 어디 가서 쌀을 구해올 만한 능력도 없어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맹추 같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가난한 건 죄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니까 부모들은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어디 가서 기죽지 않도록. 기죽는다는 건 뭐 비싼 거 막 베이스 뭐 이런 거 막 안 입어도 돼요. 그런 거 아니라도 깔끔하게 입고 어디 가서 없어 보여 이런 것만 아니게 하면 얘는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부양의 의무.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그럼요. 거죠.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필요하다면 벌어야 돼요. 일하고 하시면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대망의 일입니다. 성격 차이가 많아요. 제 사연은 어떤 사연인가요? 결혼 3년차 된 남편입니다. 아내가 너무 깔끔을 떨어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깔끔 떠는 성격이 저랑 좀 안 맞네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을 조금이라도 옮기면 짜증을 냅니다. 싱크대에 있어야 할 곽휴지를 제가 밥 먹고 식탁에 올려놨다고 투덜거려요. 그리고 저는 청바지를 자주 빠는 걸 싫어하는데 벗어놓기만 하면 빨래통에 넣어서 제가 아끼는 바지들 모두 걸레같이 뻣뻣해졌고요. 제가 가끔 늦게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 날엔 방에서 갑자기 거실로 나와온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라면 냄새 난다고요. 욕실도 샤워하고 나오면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물기 제거를 다 하고 나옵니다.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화장실 따로 쓴 지 오래예요. 이거 말고도 깔끔 떠는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점점 더 심해지겠죠? 진지하게 헤어질까 고민 중입니다. 성격 차이가 네네. 많죠? 성격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기질은 타고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격은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성격은 바뀌어요. 근데 기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것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여요. 요 기질이 너무 다른 분들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성격이 그것만은 아니겠죠. 뭐 치약을 가운데 짜냐 끝에서 짜냐부터 시작해서 작고 큰 차이들이 있는데 전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마라. 치약 2개 놔라. 그래서 이름 써놔라. 남들 건드리지 마라.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은 다 다른데 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독하게 싫을 뿐이에요. 또 안 좋은 시점에 그 지독하게 싫은 부분이 더 부각되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견디겠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더 오랫동안 참아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남편이 더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거를 맞춰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범위를 점점 넓히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제한돼 있고 남편은 점점 좁은 공간, 좁은 가능성 속에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깨는 방법은 내 방이 있어야 돼요. 이 방만큼은 건드리지 마. 모든 가족은 다 자기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만의 심리적인 소도이자 물리적인 소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이걸 소도라고 불렀는데 너는 그렇게 하얗고 깨끗하고 말고 자신 있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영역은 내 영역이야. 그래서 내 영역을 지켜내셔야 돼요. 차라리 그냥 이 방만 건들지 마라. 그러면 아내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걷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바닥에 띠지를 깔 거예요. 요 길로만 다니라고. 근데 침범하세요. 이 사람은 집안 전체를 자기 소도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야, 이 영역은 네 거 아니야. 이거 네 집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될 공간이고 당신처럼 애 키우면 아이들은 환자로 커. 내가 이것까진 양보하지만 이건 양보 못해 라고 강력하게 나가셔야 돼요. 맞추는 걸 멈추세요. 이혼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시점이 맞느냐,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해봤었는가. 지금까지는 맞추는 노력을 해봤다면 이제는 변경시키는 노력을 해봐야죠.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여자가 바뀌지 않으면 이혼을 또 아니요, 상담을 좀 받아봐야죠.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마다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바닥은 늘 성숙입니다. 잘 살려 보니까 또 상담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료 그럼요. 상담이 많잖아요. 가족센터도 있고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또 온국민 마음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저는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아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봤을 때 나의 지점은 어디인가.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재배치가 일어날 거예요.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요새 힘든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남겨주시죠. 인생을 살면서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춰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영란 씨는 장영란 씨의 춤을 추거든요. 저는 또 저희 춤을 추고 있는데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춤을 저절로 추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껏 내 춤을 추지 못했다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프로그램을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춤을 신나게 생애를 살아가며 추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얼쑤 춤을 춰야 돼. 여러분 춤을 추세요. 네, 행복하게.